자, 지금부터는 18년도 5월 19일 날 시행된 간호관리 지방직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어떠셨어요? 풀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지방직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었고요. 천천히 풀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방직 문제 풀다 보시면 여러 5개 과목을 푸셔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좀 충격을 받으시고는 간호관리 문제, 지역사회 문제 푸시면서 시간에 쫓기시면서 의외로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간호관리만 놓고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 또 한 가지 또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달쯤에 봤던 지방직 간호관리는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100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굉장히 쉬웠는데 12월에 또 추가시험 봤었잖아요. 추가시험 볼 때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너무 쉽게 간호관리를 생각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평이도 정도로 형태로 문제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대형 의료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심각한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나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환자 안전의 법칙이 뭐였어요? 하인리 법칙이죠. 그래서 스위스 치즈 모형과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하인리 법칙에 대한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전부터는 경미한 사고들이 미리 그죠? 사고 징후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놓치지 않고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대형 사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제했던 게 하인리 법칙이었죠. 2번 진료 및 지불 제도 중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죠.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매겨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의료진이 제공하는 진료 내용, 서비스 양에 따라서 하나하나 수가 가격을 매겨서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 이게 행위별 수가제죠. 그러면 2번은요. 과잉 진료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의료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위험이 있는 방법은 이거 뭐죠? 포괄수가제죠. 포괄수가제는 미리 정해진 의료 내용, 가격을 사전에 지불해서 그 가격 안에서만 의료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단점은 질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포괄수가제를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질병군별로 미리 측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포괄수가제 정의죠. 그죠? 그 다음 4번 환자의 입원 1일당 또는 외래 진료 1일당 의료 서비스 수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방식은 일당 수가제에 대한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약품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약품의 외관 포장이 유사한 경우는 사고 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여 보관한 거 맞죠? 병동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은 병동에서 폐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폐기처분? 약국으로 반납 처방전 쓰셔서 약국으로 반납하고 약국에서 폐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고위험 약품 보관은 경구, 주사 등 제형별로 각각 분리해서 보관하셔야 되고요. 항암주사제, 고농도 전해질은 각각의 안전지침에 따라서 보관하셔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4번 환자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낙상, 화재, 억제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또 수혈할 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화재 발생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왔었어요. 우리 했던 거예요, 이거. 대피는 중환자부터 경환자, 보호자, 방문객, 조직 구성원 순서로 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경환자, 그 다음에 중환자, 그 다음 보호자, 방문객,
조직 구성원은 제일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비상상황 기준에 따른 환자 분류 체계에 의해서 환자를 분류하여 대피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 타 방화 구역으로 대피하는 것보다 1차 하점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니죠. 1차 하점에서, 그렇죠. 1차 하점이란 건 불이 난 곳이죠. 그래서 1차 하점에서 타 방화 구역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보행이 가능한 환자는 계단 이용하라고요? 엘리베이터 이용하라고요?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요 말 때문에 틀렸죠. 걸을 수 있는 환자는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셔야 되고요. 걸을 수 없는 환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는데, 불이 난 발화 지점이 아니라 불이 난 쪽에 반대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답은 2번인 거죠. 5번, 직무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책임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책임성, 난이도 또 위험 조건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직무급이죠. 그럼 1번,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정하는 방법. 연공급. 조직의 공헌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 성과급. 4번, 직무 특성과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 직능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의들 기억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6번, 자원기조 상대가치 수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이 왜 틀렸죠? 상대가치 점수는 매년 변하지만 상대가치 점수도 그죠? 건강보험 그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정해서 복지부 장관이 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해요. 환산지수는 변하지 않는다. 환산지수도 매년 변하게 되어 있죠. 다음, 의료행위에 대한 필요한 육체적 기술적 노력을 반영하는 거 맞고요. 위급성과 위험성에 따른 업무량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고요.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소모량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환산지수가 변한다는 거 알면 금방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유인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치 제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자,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의료 서비스의 진료 과목 간, 직종 간 기여 정도를 항목별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디귿번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이 이게 나온 거죠. 상대가치 점수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에 따른 의료량의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거. 그죠? 그래서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업무적인 상대가치, 진료 비용 상대가치, 위험도 상대가치를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죠. 자, 미음번 보세요.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를 곱하여 거기에 뭐가 또 되어 있죠? 밑에 박스를 보시면 종별 가산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종합병원이냐, 상급종합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의원 한의원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그 가산율까지 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별 상대가치란 서비스 본래의 특성인데, 그 다음에 환산지수는 외부 가격 상승 물가 요인들이 오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병원 의료계 대표들이 만나서 1년마다 그 환산지수를 정한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점당 가격은 어때요? 다 해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고, 먼저 간호 업무의 표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은 1번이고요. 7번, 직무 충실화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효과적인 사람. 직무 충실화는 우리가 직무 설계 방법에서 직무 충실화는 뭐였어요? 수평적으로 직무를 확대한 상황에서 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게 충실화죠. 그래서 수평적인 확대 플러스 수직적인 확대가 일어나는 게 충실화예요. 그러면 어때요? 직무 충실화가 허즈버그의 이요인론에 근거해서 동기부여하는데, 이요인론에서 어떤 거? 위생요인, 동기요인.
동기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욕구가 강한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일까요?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이죠. 그죠?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8번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의료 관련 감염 표준 예방 지침상 전파 격리에 따른 주의와 질병의 연결이 옳은 것. 자, 2번이죠. 비말 전파 주의가 디프테리아,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그러면 1번에서는 뭐가 틀렸죠? 그렇죠. 100일에는 뭐예요? 지금 활동성 결핵 홍역은 공기전파주의예요. 100일에는 비말 전파주의죠. 그 다음에 접촉주의에서 VRE, 감염, 세균성 이질. 여기는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성홍열. 성홍열은 뭐예요? 비말이에요. 그 다음에 혈액주의에서 A형 간염? 아니죠. A형은 접촉전파주의죠. B형 간염? 맞죠. 그 다음에 HIV. 맞죠.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거고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조금 더 정리하기 편하도록 표로 아예 드려버렸어요. 다시 정리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9번입니다. 지난 5년간 분기별 입원 환자의 병원 감염 발생 추이를 살펴보는데 적절한 분석 도구야. 5년간 분기별 병원 감염 발생 추이예요. 그럼 뭐죠? 런 차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중재를 했을 때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보는 거 런 차트라고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 차트 정리할 때 우리 뭐였어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프로세스 변하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런 차트라고 이야기했죠. 열심히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는 이런 예들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런 차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10번 동기부여 이론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어떻게 두 가지군이 뭐였죠?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에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군 무엇이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불어일으키는가? 구성원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욕구나 만족에 초점을 둔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요인? 내용이론이에요. 내용이론인데 그 내용이론의 예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거는 그렇죠. ERG 이론인 거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공정성 이론, 그 다음에 기대 이론, 목표 설정 이론은 과정 이론인 것이죠.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간호전달체계 유형. 비용의 절감. 비용을 국민들이 내는 의료 비용을 적게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대신 국민들이 서비스 받는 질은 높게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환자가 최적의 기간 내에 기대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됨. 이게 뭐였죠, 대표적으로? 최적의 기간에 기대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는 CP죠. CP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모든 의료원팀의 다학제적 노력을 통합해서 환자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CP는 간호부직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 부서에 있는 의료진들이 통합해서 CP라는 프로토콜화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죠? 환자 건강관리에 적용하는 게 CP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나오셔야 되죠. 사례관리법. 또 여러분들 사례관리법에서 비용절감 질보장 그러면 어떤 단어가 튀어나와야 되지? DRG요. 그래서 DRG가 대두되면서 나타났던 게 사례관리법이죠. 그래서 바로 답은 1번으로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12번 다음 기준을 사전에 설정한 후 이에 따라 해당 직무의 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직무 평가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딴 거는 모르겠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 기술서를 만들어서 하는 거 뭐예요? 직무 분류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딱 문제 보면 이거 뭐지?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직무분류법을 조금 더 찾아봤어요. 제가. 물론 기본서에는 조직 내 모든 직무를 확인하고 각과 유사한 직무는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에 같은 등급으로 묶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랬고 수업 시간에도 그림으로 만들어서 드렸을 거예요. 간호부,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영양과, 약제부, 그래서 비교해서 직위는 다르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등급으로 묶는다라고 드렸던 거죠.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직무분류법에 대해서 직무 등급표, 직급
등급 기술서를 만들어 쓴다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쉽게 접했으면 등급 기술서가 써 있으니까 직무평가 방법에 직무 등급 기술을 만들어주면 직무 분류법이다 하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바쁘시죠? 그래서 순간 한번 딱 머리에 띵 하고 맞으시면 당황해서 다른 거를 답을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미음에 직무 등급표의 예를 또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냐. 그래서 지금 12번 문제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 있죠?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려서 이런 형태로 이제 등급을 분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등급도 그죠? 높은 수준의 책임, 그 다음 독자적인 판단,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이 요구되고 2등급은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 수준은 어느 정도 요구되고 특성화되어 있고요. 독자적인 판단력이 작업 수행에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몇몇의 작업자들을 지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등급별로 어때요?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정해져 있죠. 요 내용들을 지금 문제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문제를 또 변형을 한 거죠. 보시면 됩니다. 가장 6번째 보세요. 낮은 등급이죠. 단순하다,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혹시나 비반복적인 가업이더라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가장 낮은 등급 6등급의 단계로 분류해가지고 직무를 분류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13번 인간관계론에 근거하여 구성원들을 관리하고자 할 때 적합한 활동 바로 나와야 되죠. 동아리 지원제도죠. 그래서 1번 간호조직의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 동아리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4번 간호사의 플라세보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윤리 원칙. 통증 조절하기 위해서 데메롤 부스펜을 투여받고 있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매 시간마다 호출기 누르면서 진통제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담당 간사는 의사와 상의해서 부스펜, 그다음에 위약을 처방받아 하루에 3번 투약하기로 했어요. 자, 어떤 원칙이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진통제 주는 거, 위약 플라세보를 주는 행위는 어때요? 어떤 목적으로 주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통증 조절하는 좋은 의도의 선행의 목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플라세보로 다시 다 바꿔서 준다고 한다는 거는 선행의 원칙이 먼저 적용이 된 다음에 이 플라세보를 투여해야지 그 플라세보를 주는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의 원칙으로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바르게 연결한 거. 1번 모집 범위는 내부 모집은 작은 병원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근데 외부 모집은 전 지역에서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넓은 것이 훨씬 외부 모집이고 작은 것이 내부 모집. 모집 비용은 모집 비용은 내부 모집은 그 자리에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모집할 때 드는 비용은 적게 되죠. 외부 모집은 많이 들죠. 왜요? 신문에도 내야 되고 인터넷에도 내야 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 비용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인력 개발 비용. 제가 그래서 수업하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그렇게 외우지 말고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구성원을 개발하는 비용은 내부 모집은 그렇죠. 많죠. 왜요? 차리너스에서 수강노사를 하면 관리자로 올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관리자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훈련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게 되고 외부 모집을 하게 되면 같은 수강노사 직급으로 수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수강노사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옮겨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교육 훈련 비용은 적게 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개발 비용은 내부 모집은 많은 거고 외부 모집은 적게 되는 거죠. 개발 비용은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직원 적응 기간은 내부 모집은 당연히
짧아요. 같은 조직 문화를 같은 병원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는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만 외부 모집은 조직 문화도 다르고 어떤 간호전달 체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조직에 적응하려면 그 적응 기간이 잘못되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는 게 특성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6번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 제시한 리더십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 유형의 연결로 옳은 것. 자,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 원인 변수가 뭐였었죠? 그렇죠. LPC 점수에 따른 리더의 특성이 무엇이냐예요. 그러면 관계지향적이냐 과업지향적이냐. 그 다음에 또 매개 변수는 뭐였어요? 상황의 호의성. 상황의 호의성이 세 가지 변수는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저를 빠뚜렷하게 맑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면 안 돼요. 답과장에 써있죠. 리더와 성원 간의 관계, 가업 구조, 그다음 리더의 직위 권력, 또 직위 권력 이꼴 직위 권한. 이것도 맞다 그랬어요. 그럼 세 가지 변수가 나왔어요. 그럼 상황의 호의성을 몇 단계로 나눴어요? 8단계로 나눴죠.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LPC 점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관계지향, 그 다음에 여기는 과업지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수가 상황의 호의성. 그 다음에 세 가지 변수가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를 8단계로 구별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상황의 변수가, 상황의 호의성이 8단계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단계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 좋다? 이쪽이 좋은 쪽이고 이쪽이 낮은 쪽이죠. 높다가 아니라 좋은 쪽이라고 해야 되겠네. 상황이 좋은 쪽이에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가 제로 베이스예요. 그러면 자, 상황이 좋거나 낮은 쪽이면은 어떤 리더십? 과업지향 리더십.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는 어떤 리더십?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물어보는 거라고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2번? 2번 이러셔야죠. 그쵸? 과업자, 성원하고 리더와 성원 간의 관계. 그쵸? 그 다음에 과업구조, 직위 권한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2번 보세요. 다 나빠. 성원 간의 관계도 나빠, 과학 구조도 나빠, 직위 권력도 약해. 그러면 얘는 몇 단계예요? 여기서부터가 1, 2, 3, 4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여기는 가장 나쁜 거니까 8단계를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8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의 호의성이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금방 찾을 수는 있는데 갑자기 낮고 높고 강함 이렇게 나오니까 순간 또 탁 맞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자, 1번 보세요. 그러면 성원 간의 관계가 나쁘고 가업 구조가 좋고 직위 권력이 강해요. 그러면 얘는 몇 단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얘는 5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5단계는 보면 4단계를 중심으로 여기 중간에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가 4단계, 5단계로 나눠지죠. 그러면 5단계 쪽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과업지향적인 것보다 관계지향적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성원 간의 관계도 좋아. 그쵸? 성원 간의 관계를 놔준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리더와 성원 간의 관계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죠? 이 4단계를 구분으로 나눠요. 이쪽이 좋은 쪽이고 이쪽이 나쁜 쪽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원 간의 관계가 좋아요. 그 다음에 가업 구조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었죠? 가업 구조는 2개로 나눈다고 했었죠. 2개로. 그래서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그쵸? 그 다음에 직위 권한은 1개로 나눠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근데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까지 분석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답은 금방 2번으로 찾았긴 했지만, 그죠? 지금 답까지 1번은
5단계에서 관계지향적 리더십. 그러면 답까지 3번은? 3번 보세요. 좋고, 높고, 강해요. 그럼 가장 좋은 몇 단계? 1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면 이쪽이 가장 좋은. 자, 성원 간의 관계도 좋고, 그쵸? 여기가 가업 구조죠. 가업 구조도 좋고 나쁘고 한다 그랬었죠. 아니, 좋고 나쁘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직위 권한도 좋고 나쁘고 하니까 좋아요. 그럼 1단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1단계는 뭐다? 과업지향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리더와 성원 간의 관계가 좋아요. 그 다음에 가업 구조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3번 보세요. 둘 다 좋죠? 똑같죠? 그러면 자 보세요. 성원 간의 관계도 좋아요. 그럼 요 안에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가업 구조가 좋대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직위 권력만 약한 거잖아. 좋고 나쁘고. 그럼 여기 들어가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단계? 2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는 뭐예요? 관계예요? 과업이에요? 과업이랑 지향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분석은 안 해도 답까지 이번에 눈에 보이는 답이 있는데 그쵸? 피해 가시는 분들이 또 계셨었나 봐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17번 의료법상 진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제가 저희 기본서 책에 의료법 뒤에 있었고 시행규칙이 있었고 시행령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수업 준비 다 끝나신 분들은 한 번씩은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의료법들을 뒤에 붙여드렸어요. 특히 간호와 관련된 것들 붙여드렸는데 거기에 진단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자, 1번.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사망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조산한 거니까 내줘야 되죠.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2번. 의사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 24시간 지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를 해야만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에 진단서의 동그라미 1번. 중간 부분 봐보세요.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48시간이죠.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틀린 거죠. 24가 아니라 48시간. 3번.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받을 때는 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하지 못한다? 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환자를 거만한 치과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환자 허락 없이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교부할 수 있죠. 왜요? 검찰청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교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의료법에 나와 있는 그쵸? 이게 17조의 진단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의료법에 종사하고 직접 관찰하거나 거만한 의사, 유인물이에요.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발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면 발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왔죠. 형사소송법 222조 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감찰청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렇죠? 아닌 사람은 발송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발송하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사상증명서를 내줄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면 그쵸? 조산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상증명서를 내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한 거면. 그 다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 거부를 요구받은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한다.
그렇죠? 맞는 거고 이게 지금 답과정에 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의료법 문제들이 자꾸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1번 딱 보면서 이게 답이다라는 건 금방은 아셨을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획의 원칙은 병원 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 물자, 설비, 예산 등 모든 제반 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원칙? 그렇죠. 포괄성의 원칙이죠. 19번. 폐율이 제시한 행정관리 원칙이 아닌 것. 자, 14가지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규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용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방향의 다양성이 아니라 방향의 일관성이 필요하죠. 20번. 전단적 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 자, 우리 전단적 의료가 뭐였죠? 우리가 환자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 치매적인 사건이 발생하려고 하면 어때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데 전단적 의료는 환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 의료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단적 의료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전단적 의료는 이게 정상적인 행위예요? 불법 행위예요? 전단적 의료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반드시 사전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설명과 동의,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서울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서울시 난이도는 어떨까요? 그러면 지방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게 나오기도 하고요.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 요정 서울시 보시면 이 문제는 그래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 잠깐 시간을 내서 지방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